빼어난 자연 경관과 항상 맑은 물이 흐르는 동강. 이 동강과 서강의 맑은 물줄기가 합쳐지는 강원도 영월은 생태계의 보고다. 특히 다양한 먹이풀이 지천으로 널려 있어 곤충들의 좋은 서식처이기도 하다. 그 넓은 초지는 천적의 눈을 피해 몸을 숨기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다. 곤충들은 먹이와 공간 확보 없이는 종족을 보존할 수 없다. 큰 줄 흰나비 수컷이 구애에 나섰다. 그런데 암컷이 짝짓기 거부 자세를 취했다. 배를 치켜드는 것은 이미 다른 수컷과 짝짓기를 마쳤다는 표시다. 그러나 수컷은 끈질기게 짝짓기를 시도한다. 급기야 암컷의 생식공을 살피는 수컷. 생식공이 이미 다른 수컷의 정포로 막힌 것을 확인한 후에야 짝짓기를 포기한다. 개를 잇기 위한 나비들의 노력은 필사적이다. 빛을 푸른 부전나비가 짝짓기에 들어갔다. 암컷의 생식공에 수컷이 먼저 정자를 보호하는 물질인 정포를 밀어넣은 후 정자를 배출한다. 짝짓기 중에도 천적의 공격을 피할 수는 없다.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니며 짝짓기를 한다. 산란을 할 때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빛을 푸른 부전나비의 산란처는 먹이 식물의 나뭇가지 사이.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먹이풀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다. 그리고 새끼들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한 곳에 모두 알을 낳지 않고 여기저기 분산시켜 알을 낳는다. 이곳에 무리지어 살고 있는 빛을 푸른 부전나비는 5월 하순경에 번식철을 맞아 성충으로 일주일 정도 살며 짝짓기를 하고는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는 알 상태로 8개월 정도 있다가 이듬해 봄에 난화하여 세대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푸른 부전나비 알이 긴 휴면에 들어갈 때 비로소 깨어나는 나비가 있다. 사향 제비나비가 알을 낳은 곳은 주방을 덩굴의 입 뒷면. 사향 제비나비는 번데기로 월동한 후 이른 봄 우하하여 이미 산란을 끝내고 어미는 모두 죽었다. 산란 일주일 후 알 껍질을 뚫고 애벌레가 나오기 시작했다. 난화에 걸린 시간은 약 3시간. 알에서 갓 나온 애벌레가 제일 먼저 먹는 것은 자신이 낳은 알껍질이다. 애벌레는 알껍질에 영양분이 많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무사히 깨어나는 것은 아니다. 강한 놈만이 살아남고 약한 놈은 알껍질을 뚫고 나오는 동안 기력을 소진해 결국은 죽고 만다.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변하는 기간은 20일. 그동안 5번의 잠을 잔다. 한 번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일령이라고 하는데 령이 바뀌면서 탈피를 반복하여 몸집이 커진다. 몸집이 커질수록 애벌레는 식욕도 왕성해진다. 꽃이 틀 준비에 들어가는 마지막 5령째가 되면 애벌레는 제법 능숙하게 씨를 뿜어내며 나뭇가지 사이로 돌아다닌다. 이렇게 씨를 뿜어내는 것은 이 동시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언제 있을지 모르는 천적의 공격을 피해 안전한 공간을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
먹고 먹히는 치열한 경쟁 속에 애벌레들은 자신만의 생존법을 터득하고 있다. 대부분의 애벌레들은 나뭇잎으로 은신처를 만든다. 무심히 보면 그저 하나의 잎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은신처도 모두 안전한 것만은 아니다. 애벌레의 나뭇잎 은신처를 찾아낸 검정 맵시벌. 나뭇잎 위에 침을 꽂아 애벌레를 밖으로 유인하는 중이다. 공격에 못 이긴 애벌레가 밖으로 나오자 검정 맵시벌은 그 즉시 애벌레의 몸에 산란관을 꽂아 알을 낳는다. 이제부터 애벌레는 검정 맵시벌의 알을 몸에 지닌 채 영양분을 빼앗기며 처절하게 살아가야 한다. 나비 애벌레들은 검정 맵시벌과 같은 기생벌의 좋은 공격 대상이다. 화려한 날개를 달고 비상하기도 전에 대부분의 애벌레들은 천적에게 희생당한다. 애벌레 시절에 살아남는 개체는 불과 30%. 오령째 접어든 청띠 신선나비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그러나 몸속에 있던 기생벌이 먼저 선수를 치고 고치를 틀기 시작했다. 열흘 전 기생벌이 산란한 알이 애벌레의 몸을 파먹고 자라다 이제 막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이다. 청띠 신선나비 애벌레는 꼼짝을 못한다. 기생벌이 뿜어낸 실에 묶여버린 것이다. 이렇게 꼼짝없이 묶여서도 애벌레는 기생벌의 고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청띠 신선나비 애벌레의 몸을 뚫고 태어난 고치벌은 무려 90여 마리. 마지막 순간까지 청띠 신선나비 애벌레는 실에 묶인 채 움직일 수가 없다. 고치벌이 모두 떠나간 후 애벌레는 굶어 죽었다. 천적의 공격을 피해 살아남은 애벌레도 번데기의 과정을 거쳐야 나비가 된다. 빛을 푸른 부전나비 번데기가 마지막 변신을 앞두고 있다. 단단한 껍질 속에서 탈피를 준비한다. 우화는 머리부터 시작된다. 이 과정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언제 어디서 천적이 공격해 올지 모른다. 껍질을 벗고 나온 빛을 푸른 부전나비는 불안한 걸음으로 장소를 옮긴다. 천적의 눈을 피해 안전하게 날개를 말릴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날개를 말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시간. 이 1시간을 무사히 넘겨야 화려한 날개로 비행에 나설 수 있다.
1년을 기다려 화려한 날개를 얻은 빛을 푸른 부전나비. 그러나 주어진 수명은 단 일주일뿐이다. 이 기간 동안 빛을 푸른 부전나비는 짝짓기를 하고 산란을 마쳐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서해안 사구지대. 이 지역은 오랜 기간 해풍에 쓸려온 모래가 쌓여 40만 평에 달하는 생명의 터전을 일군 곳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주는 생태계의 법칙대로 모래밭에 뿌리 내린 뚱보리 사초는 소들의 좋은 먹잇감으로 제공된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이곳에 소들을 방목하여 기르고 있다. 이곳의 초지는 소들의 천국이다. 5월부터 방목된 이곳의 소들은 10월 말 찬바람이 불 때까지 이곳에서 먹고 자고 한다. 자연 풀을 먹고 자란 소들의 배설물에는 인공 사료를 먹고 자란 소들의 배설물과는 달리 유기물질이 풍부하다. 때문에 소떼의 배설물은 수많은 생명들을 불러들이는 또 하나의 산터가 된다. 소똥을 파간 흔적이 특이하다. 누가 한 짓일까? 바로 옆에 구멍이 나 있었다. 구멍의 깊이는 약 15cm 정도. 바닥에 이르자 소똥 경단이 있었다. 소똥 경단의 주인은 왕소똥구리였다. 식사를 하면서 배설을 하고 있었다. 1.8cm 정도의 몸 길이, 흑색의 광택나는 몸빛, 틀림없는 왕소똥구리였다. 왕소똥구리는 3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멸종된 것으로 학계에 보고된 희귀 곤충이다. 절반 정도 먹은 상태였지만 금방 가져온 듯 소똥경단은 촉촉하게 습기가 배어 있었다. 30년 전만 해도 소들의 배설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이렇게 왕소똥구리를 볼 수 있었다. 왕소똥구리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소들을 인공사료로 사육한 이후 인공사료를 먹은 배설물에는 왕소똥구리가 섭취할 유기물이 없기 때문이다. 다음 날 사구지대를 찾아갔을 때 왕소똥구리가 한창 경단을 만들고 있었다. 쇠스랑같이 넓적한 앞다리로 소똥을 파내고 다져 경단을 만드는 솜씨가 인류 미장이 못지않게 노련했다. 윗부분을 먼저 다진 후 경단을 굴려 아랫부분을 다듬는다. 이렇게 굴리고 다지기를 거듭하며 왕소똥구리는 쉬지 않고 소똥 경단을 만들었다. 완성된 경단은 지름 2cm, 대추알 크기의 경단은 거의 완벽한 원형에 가까웠다. 그런데 약탈자가 어슬렁거리며 등장했다. 노력 없이 먹이를 얻으려는 이 녀석은 수컷.
다툼이 시작됐다. 경단을 지키려는 암컷과 빼앗으려는 수컷의 다툼. 하지만 쉽게 약탈자는 쫓겨난다. 왕소똥구리가 경단을 운반하기 시작했다. 앞다리로 물구나무를 서서 뒷다리로 경단을 굴려간다. 운반 거리는 소의 배설물에서 5m 안팎.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는 험난한 난관들을 통과해야 한다. 작은 풀 한 포기도 경단을 굴리는 데는 장애가 된다. 경사를 만나면 구르기가 예사다. 이번에는 마른 풀대에 걸렸다.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경단을 들어올려 아래쪽을 살핀다. 급기야는 모래밭도 파본다.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아예 경단 위로 올라간다. 비로소 사태를 파악한 왕소똥구리. 경단을 돌려서 밀어내기 시작한다. 생존을 위한 지혜를 본능적으로 터득하고 있다. 완벽하게 사태를 수습하고 다시 경단을 굴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또다시 약탈자가 등장했다. 경단 위에 무임승차한 약탈자를 뒤늦게 발견한 왕소똥구리. 왕소똥구리는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 같은 딱정벌레 모기다. 싸울 때는 앞다리로 상대방의 몸을 들어올려 내려치는 게 특징이다. 갑자기 약탈자가 경단을 동강내기 시작했다. 사태를 파악한 주인이 경단으로 올라가 저지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경단이 두 동강 난 후에야 싸움도 끝났다. 동강난 경단을 다시 다지는 주인. 그러나 약탈자는 먹기 바쁘다. 다시 빚은 경단을 굴려가는 왕소똥구리. 처음보다 크기가 반으로 줄어들었다. 약탈자를 피하느라 이번에는 길을 잘못 접어들었다. 풀이 무성한 초지로 들어온 것이다. 경단을 굴리기가 힘들다. 길을 헤맨 지 30분. 사람들이 파놓은 배수로를 만나 겨우 풀밭을 벗어났다. 배수로 둔덕에 자리를 잡은 후 왕소똥구리는 구멍을 파기 시작했다. 구멍을 파면서 경단을 끌어내리는 왕소똥구리. 작업을 시도한 지 불과 5분. 왕소똥구리는 경단과 함께 구멍 속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대체 왕소똥구리는 구멍 안에서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녀석은 경단을 먹고 있었다. 그 많은 장애를 겪으면서 경단을 운반한 후 왕소똥구리는 왜 이렇게 땅속에서 먹는 것일까? 표지에서 먹으면 편할 텐데 굳이 경단을 만들어 땅속에서 먹는 이유는 밖에서 먹으면 새들에게 잡혀먹을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까치, 후투티, 종달새 등 천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땅속에서 먹이를 먹는 것입니다. 먹이를 먹는 동안 언제 어디서 공격해 올지 모르는 천적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이다. 번식기가 되면 단독 생활을 하던 왕소똥구리는 수컷과 살림을 차리기 시작한다. 수컷은 절대 일하는 법이 없다. 경단을 만들고 운반하는 것은 모두 암컷의 몫이다. 보통 때보다 1cm 정도 더 큰 이 경단은 산란용으로 알에서 새끼들이 깨어나면 먹고 자랄 식량이다. 수컷과는 달리 구멍 속에 경단을 밀어넣고 산란터에 도착할 때까지 암컷은 쉬지 않고 일한다. 어미의 노고로 생명을 얻게 되는 새끼들. 왕소똥구리의 새끼들은 경단을 먹으며 11개월 동안 땅속에서 지내게 된다. 그리고 겨울을 나고 이듬해 봄이 되면 성체가 되어 밖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왕소똥구리는 영영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개발 바람이 불면서 2만여 평의 초지가 농지로 바뀌었다. 전원주택 예정지로 설정된 지역만 5만여 평. 이미 절반 이상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이 지역마저 개발되고 나면 왕소똥구리는 최후의 생존터를 잃게 될 것이다.